괴산군 무당과 땡중에 소름 끼치는 괴담.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실 안으로 낯선 남자의 모습이 눈에 비쳤다. 방금 뜬 모를 설교를 마친 남자는 교탁에 서서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아니, 학생들은 이 남자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다. 저 남자의 손가락이 들어앉은 고리. 저 총이라는 녀석은 그랬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 수 없도록 차갑게 사람들을 올감했다. 눈을 돌리는 학생, 휴대폰을 만지는 학생,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린 학생까지. 학생들은 각자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이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런 그들 사이로 유독 변화없는 여학생이 눈에 들어왔다. 쇼트커트가 잘 어울리는 여학생은 드물다. 잘 어울리는 학생을 봤을 때는 절로 감탄이 나오겠지만 저 학생의 경우에는 촌스러움과 패셔너블함을 극단적으로 오갔기 때문에 감히 잘 어울린다고 말하기엔 좀 어폐가 있었다. 그러자 꼭 내가 하는 말을 들은 것처럼 학생이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짧은 머리칼 너머로 드러난 예쁜 눈매. 남학생이라면 미소년, 여학생이라면 미소녀라 불릴 법한 모습이었다. 그런 학생이 이제는 그들 사이에서 홀로 일어섰다. 그 소리에 교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한 곳으로 집중됐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드레날린을 분비한다. 심장은 체내 모든 혈류를 자신에게로 끌어당기고 근육은 경직되며 동공은 확대된다. 이것이 모태 인류가 위험에 직면했을 때 발생하는 방어기제적 신체 반응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랬다. 아니, 그랬었다. 저 여학생이 일어남으로써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낀 것처럼 점차 원래의 자리를 되찾아갔다. 남의 일이라 이거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저 여학생을 안주 삼아 먼 훗날 술자리에서 무용담처럼 풀어낼 해프닝쯤으로 여기는 듯 보였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학생들의 맥이 탁 풀렸다. 아마 살려달라는 말을 내뱉었어도 결과는 똑같았을 것이다. 여기에 정답은 없다. 키는 오로지 저 남자의 손에 쥐어져 있었으며 나머지는 수동성을 띤 난파선의 탑승객이었다. 그리고 남자의 대답은 여학생을 지나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얘들아, 너네들은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알아? 당연하게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학생들의 표정은 그저 멍했다. 대답할 준비가 안 됐는데 질문을 받아서 그런 듯. 학생들은 죄다 황당한 표정으로 남자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실망한 남자는 입을 삐죽거리며 원래 향했어야 했을 자리로 질문을 돌렸다. 내가 지수 맞지? 넌 내가 여기 왜 왔다고 생각하냐? 남자의 목적은 저 여학생 지수에게 있었다. 이번에도 대답이 없자 남자는 칠판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뭔가를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질문에 대신 답변이라도 하듯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맨날 치이고 욕먹고 구질구질하게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반쯤 허물어진 그저 그런 쪽방에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은 말이죠. 제가 배고프다고 찡찡대면 뭘 그렇게도 저한테 먹여줬어요. 입에서 웅얼웅얼 거리다 퇴. 쓴맛 짠맛 섞여있는 차가운 손가락을 제가 그렇게 쪽쪽 빨았어요. 달아요. 풀맛이 났어요. 오독오독 생쌀이에요. 그걸 다 빨라먹고 고개를 들어보면요. 뭘 또 우걱우걱 씹어대고 있었어요. 말라 비틀어진 입술로 뭐가 그리 재미난지 실실 웃으면서 남자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근데 어느 날 누구한테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왔어요. 몸을 막 떨더라고. 하루는 떨다가 다음날의 시체처럼 하루 종일 잠만 쳐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엔 미친 사람처럼 정신이 나가버렸어. 드디어 이 놓친 내가 갈 때가 됐나 싶었어요. 어느 날 저를 붙잡고 막 흔들었어요. 목에서 쉰 소리가 날 때까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알았어. 나가줄게. 그래서 바로 이때 했어요. 삽질이나 하고 있는 게 이런 병신 같은 생활보다는 100배 1000배 나았거든요. 근데 반년 만에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죽어. 남자는 말을 멈추고 입속의 혓바닥을 한쪽 볼살에 대곤 까딱거렸다. 그러다 다시 원래의 자리를 되찾곤 입을 열었다. 근데 참 병신 같더라. 뒤지고 나니까 후회가 돼. 이젠 내가 먹여줄 차례인데. 그 불어 터진 입술이 그 쩍쩍 갈라진 피부가 그리워. 미친 듯이 사무쳐. 가슴이 너무 아파. 뭐라도 해야겠어. 안 그러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 칠판 이 소리를 내며 울었다. 잠시 뜸을 들이던 남자의 고개가 칠판을 벗어나
지수를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다. 눈알은 정상적인 빛을 잃은 듯 보였다.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있잖아. 누가 그런 말을 우리 엄마한테 했을까? 대체 왜 그랬을까? 뭐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 그래서 찾았어. 그게 너야. 이제 내가 대답할 차례야. 우리 엄마가 왜 그렇게 됐을까? 형편없는 그림이었다. 투박하게 분필로 끄적인 세모 반듯한 치마. 그 밑으로 떨어져 나간 다리와 구멍 뚫리고 찢긴 가슴. 짧은 머리카락에 얼굴까지. 마치 누군가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림의 주인공은 딱히 시선을 둘 곳이 없었다. 그게 운명인걸. 지수가 물음에 답했다. 사람은 지독할 정도로 감정에 최적화된 동물이다. 수많은 언어를 통해 감정이 변하고 그 정제된 감정을 따라 기쁨, 슬픔, 즐거움, 분노, 공포, 사랑, 혐오, 증오 그리고 욕망까지 얼굴에 담는다. 그러나 감정이 미쳐 얼굴에 닿기도 전에 박살 나버리면 띠울 낯이 사라진다. 그래서 남자의 얼굴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빈 껍데기에 낯짝으로 지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뭐 그랬다. 총에 맞아 나뒹구는 학생 너머로 입을 틀어막은 학생과 터질 듯한 눈으로 몸을 떨고 있는 학생이 눈에 들어왔다. 또 자신만이라도 살아보겠다며 책상 밑으로 머리를 꼬라박은 학생 주위로 들끓는 비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남자는 자신의 입술에 검지를 올렸다. 돌아가는 총부리와 함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교실은 조용해졌다. 그 조용한 공간 속에서 또르르 떨어지는 핏소리만이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내가 잘하는 게 있었지. 한번 해봐. 여기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말해봐. 뭐 쌀이나 방울 같은 거 필요해. 애초에 선택권이 없었다. 그래서 지수는 자신의 목줄을 잡고 있는 저 남자의 말에 대답할 수밖에 없어 보였다. 아저씨는 오늘 죽어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남자는 지수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꼭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 그건 됐고. 나 말고 쟤들이 어떻게 되는지나 말해줘. 죽지 않게 돼. 뭐라고? 똑바로 다시 말해봐. 뭐라고? 더 이상 죽지 않게 돼. 이미 결과는 저 남자의 손에 들려 있었다. 삶을 방관하고 있던 학생들은 그제야 발등에 불이 붙듯 자신들을 향해 돌아가는 총부리의 경기를 일으키며 소리를 질렀다. 마치 상대에 오르는 사항수의 모습처럼 다급하게 움직이는 몸뚱이 위로 지독한 절망만이 가득 드리워져 있었다. 그 표정 속 눈동자로 불꽃이 피어나며 비명이 아닌 날카로운 소리가 대신 내질러졌다. 끼하며 귓속이 울렸다. 정신없이 날아드는 불빛과 총알 세례 속 둥둥거리며 공명하는 귓속의 쉰소리는 지수에게 작은 선물을 제공했다. 너는 듣지 말라며 곧 선 몸을 바닥에 뉘고 부르르 떨며 비정상적인 소음을 제공하는 이 유모세포라는 녀석이 지수의 귓속에서 끊임없이 이명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런 이명 소리가 서서히 잦아들며 지수가 눈을 떴다. 돌아가는 고개를 따라 학생들의 모습이 지수의 눈에 들어왔다. 교실 뒤편과 창문, 캐비닛까지 구멍이란 구멍에 살고자 노력한 흔적이 다분했다. 그곳에 머리를 처박은 학생들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러다 축 늘어지며 마치 총부리에서 사라져가는 연기처럼 빠르게 사라졌다. 이제 모두가 꺼져버린 그 공간 속에서 심심한 빗소리만이 그곳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 심심한 정적을 깨듯 남자가 지수를 향해 말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틀렸다. 다 죽어버렸어. 묵묵하게 탄창을 재결합하며 남자는 놀이쇠를 당겼다. 지체할 필요성을 못 느낀 듯 곧바로 지수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때 남자가 움찔하며 눈알을 위로 올렸다. 풀석 자리에서 주저앉은 남자의 관자놀이 쪽에서 주르륵 핏물이 흘러나왔다. 남자의 말로가 왠지 칠판 속 그림과 닮아있는 듯 싶었다. 곧 영문이 새겨진 검은색 전투복을 입은 사람들이 교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런 그들 사이로 지수가 부축을 받으며 교실 밖으로 걸어나갔다. 대기 중이던 구급차 안으로 파란색 마스크와 흰색 가운을 입고 있는 의료진이 지수 쪽으로 다가왔다. 곧 뒷문이 열리며 지수가 차에 올랐다. 의료용 라이트를 눈에 비추며 체온과 맥박을 확인하던 그들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다. 그리고 뒷문이 다시 열리며 남자가 불쑥 고개를 차 안으로 들이밀었다. 괜찮죠? 이상 없죠? 간호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인상을 찡그렸다.
보호자 아니시면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신경질적으로 뒷문이 닫히고 닫히는 문을 남자가 막아섰다. 서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보호자 겸해서 데리러 왔어요. 남자가 지수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간호사가 미처 막지 못하고 지수가 남자 쪽으로 끌려 내려갔다. 곧 앞에 세워진 차에 지수가 오르며 그곳을 빠르게 빠져나갔다. 차 안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운전하는 사람이나 지수나 서로 말이 없었다. 그러다 문득 마치 누군가 지수의 얼굴을 붙잡기라도 하듯 지수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부르르 떨던 지수가 꺽꺽 소리를 내지르며 뒤로 넘어가자 남자는 지수의 어깨를 다급하게 붙잡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을 거칠게 떨던 지수는 곧 천천히 그리고 맥이 빠져버린 것처럼 떨림을 멈췄다. 남자의 손길이 떨어지고 고개를 떨군 지수의 머리가 창문에 박혔다. 도로를 비추는 노란색 나트륨 등이 그런 지수의 모습을 비췄다 사라지길 반복했다. 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세워졌다. 그리고 지수가 차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익숙했다. 그런 모습 뒤로 남자 역시 지수를 따라 계단에 발을 올렸다. 블루 계열 네모 각진 책상 옆으로 의자가 뉘어져 있었다. 한쪽에는 여자가 앉고 다른 한쪽에는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곧 문이 열리고 거울로 도배된 벽면을 따라 남자의 모습이 비쳤다. 지수와 함께 있었던 남자였다. 남자는 테이블로 걸어와 의자에 앉으며 지수를 향해 담요 하나를 던졌다. 그리고 종이컵을 지수 앞으로 내밀었다. 떨리는 손가락이 종이컵에 닿고 그 온기를 올가매듯 말아 쥐어졌다. 그리고 홀짝. 부르르 몸이 떨렸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지수는 자신의 신상과 자신이 방금 겪은 일들을 진술하기 시작했다. 꼭 기계가 말하듯 또박또박 내뱉어지는 말소리는 방금 살인의 위협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만큼 침착하고 일정한 톤이 묻어났다. 그래서 지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좋지 못했다. 그럼에도 상관없다는 듯 지수는 추가로 조서를 작성한 뒤 호련히 조서실 방문 밖으로 빠져나왔다. 포개어진 손바닥 귀로 빗물이 떨어져 내렸다. 손바닥 위에 고여진 빗물이 손가락 사이사이를 빠져나가며 다시 빠르게 채워지길 반복했다. 비는 여전히 역삭고 그칠 기미가 안 보였다. 그런 모습이 안타깝지도 않은지 누구 하나 쉽게 우산을 건네지 않았다. 포기한 듯 지수의 발걸음이 본관 밑 계단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터벅터벅 내려가는 계단 끝으로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익숙한 검은색 승용차였다. 그리고 어떠한 요청도 요구도 없이 차 문이 열리고 닫혔다. 아까 보지 못했던 지저분한 모습이 비쳤다. 계기판 위로 먼지와 담뱃재가 그득했으며 조수석 시트와 수납한 곳곳에 사탕 빈 껍데기가 굴러다녔다. 뒷자리 바닥과 시트에는 서류가 가득 담긴 박스가 있었고 그 옆 빈 공간으로 지수가 앉아 있었다. A경이가 입속에 사탕을 굴리며 말했다. 또 귀찮게 질문하고 인터뷰하고 딱 질색이잖아. 대답하기 귀찮다는 듯 창문 쪽으로 지수의 고개가 돌아갔다. 룸미러를 통해 A경이의 눈이 비쳤다. 그리고 까드득 사탕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왜 거짓말했냐? 지수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다. 그러자 A경이가 되물었다. 왜 애들 안 죽은다고 거짓말했냐고. 나를 제대로 잡은 듯 까만 밤하늘에서 끝도 없이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지금 흐르는 빗물만큼이나 많은 슬픔과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듯 지수의 눈엔 서글픔이 담겨 있었다. 혹시 이번에도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 싶어 괜히 볼살을 문지르다 지수가 작게 속삭였다. 누가 걔들이 산다고 그랬나. 다른 애들이 산다고 그랬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눈썹이 찡그리며 A경이가 말했다. 그럼 그 남자 엄마는 왜 건든 건데. 다 지업이고 운명인가 보지. 기가 막힌 듯 A경이가 말을 더듬다 한숨을 내뱉었다. 적당히 해라 진짜. 믿지도 않을 거면서 그럼 왜 물어. 그래 뭐 그렇다 치고. 그럼 애초에 엮이질 말았어야지. 말하기 귀찮은 표정으로 지수가 말했다. 아저씨 자살이 뭔지 알아? 천명과 전생의 업보를 뒤집는 짓이래. 아줌마 자살할 운명이었어. 그래서 그랬어. 너 또라이니? 말귀를 못 알아먹어. 병원 찾아줘.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을 믿지 못하는 A경이의 말과 태도에 경멸스러운 듯 A경이를 쳐다보며 지수가 말했다. 산송장 주제에. 지수의 눈빛엔 원망이 가득 서려 있었다.
그럼에도 지수가 아닌 A 경위의 손이 지수의 멱살 쪽으로 뻗어나갔다. 블라우스 앞 단추가 툭툭 떨어져 내렸다. 지수의 입술에서 튀어나온 저 마지막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진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A 경위의 눈과 귀를 불구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었다. 신호는 불빛을 바꾸고 뒤에선 클렉슨 소리가 울렸다. 그런데도 A 경위는 붙잡은 손을 놓지 못했다. 지수와는 조금 달리 그의 눈빛 속에는 사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다 대뜸 작은 엄지손가락이 그들 사이로 불쑥 튀어올랐다. 차 빼라 하잖아.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 명은 비에 홀딱 젖은 모습, 다른 한 명은 어색한 모습으로 현관에 서 있었다. 비에 젖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 한 명은 갈피를 못 잡은 듯 그대로 서 있었다. 지수는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터진 블라우스를 풀어내 벗었다. 상의가 벗겨지고 브래지어 아래로 작은 굴곡이 드러났다. 막 성인이 되기 직전의 여자였다. 그런 모습을 한 채로 지수가 말했다. 피해자 보호 좋아하시네. 이런 걸 보고 싶어서 온 거야. 어색한 분위기는 대화를 통해 깨지기 마련이다. A 경위는 그 말을 통해 지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웃기고 있네. 의외라는 듯 지수는 입고 있던 스커트마저 풀러내렸다. A 경위는 관심이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눈앞으로 거실의 모습이 들어왔다. 소파와 TV가 놓여 있었다. 단순한 배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괜히 널따란 거실이 쓸쓸하게만 비쳤다. 그리고 그 옆으로 술 먹기에 딱 좋아 보이는 널찍한 발코니가 눈에 들어왔다. 다시 눈을 돌리다 TV 위에 놓인 액자가 A 경위의 눈을 통해 들어왔다. 액자를 집어들어 올리자 때 묻은 글라스 속으로 익숙한 얼굴이 비쳤다. 잠시 상념에 잠겼던 A 경위가 액자를 덮고 고개를 돌렸다. 기분 나쁜 냄새라도 맡은 것처럼 코를 막으며 냄새의 근원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다. 알지? 거기는 만지지도 쳐다보지도 마. 물에 젖는 꼴로 머리만 쏙 내놓은 채 지수가 A 경위를 향해 말했다. 문틈 사이로 비치는 실루엣에 고개를 돌리며 A 경위가 소파에 앉았다. 잠시 뒤 샤워기에 물줄기 소리가 들리고 방안을 데워주듯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가 그곳을 가득 채웠다. 뜨거운 열기 속 샤워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물줄기가 지수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직 옥신거리는 듯 지수는 손을 올려 자신의 얼굴을 매만졌다. 거울 속에 보이는 지수의 얼굴은 엉망이었다. 하루 사이에 총명하던 눈빛은 생기를 잃었고 다크서클은 눈 밑 가득했다. 그럼에도 급한 일이라도 있다는 듯 지수는 느긋하게 샤워를 즐기지 못하고 곧장 밖으로 나왔다. 밖에 있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몸을 가릴 수건조차 걸치지 않은 채 지수는 맨몸으로 자신의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곧 짧은 반바지에 목이 축 늘어진 베이지색 박스티를 입고 지수가 방을 걸어 나왔다. 머리는 축축하고 패턴 없는 무지박스 티엔 중간중간 물방울이 번져갔다. 지수는 시간에 쫓기듯 주방 한편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접이식 테이블보다는 작은 꼭 찻상 크기 정도의 원목 탁자 위로 흰 나물과 고기, 쌀밥이 차려졌다. 그 단출한 차림의 찻상을 들고 지수는 향내가 풍기는 쪽을 향해 걸어갔다. 라이터의 작은 불씨가 커다란 양초에 옮겨 붙었다. 그 작은 불길이 번져가며 음침한 신당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금속 주조물 뒤로 부처의 모습이 가득 담긴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양쪽으로 기괴한 모습을 한 의문의 초상화가 놓여 있었다. 꼭 장군의 모습처럼 투박한 목가비로 상투가 틀어져 있는 얼굴엔 흩날리는 자신의 머릿결을 따라 돌아가는 눈이 처박혀 있었다. 기괴한 모습이었다. 그 밑으로 무릎 꿇고 공손하게 모여진 손 밑으로 시퍼런 칼이 쥐어져 있었다. 그 모습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왠지 모를 공포감이 조성되는 그런 그림이었다. 그런 모습과는 별개로 지수의 손을 따라 향에 불이 붙고 꺼지며 자글자글 연기가 신당 위로 피어올랐다. 그 연기를 따라 작은 향로 속으로 향대 세 개가 놓였다. 곧 지수가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부자연스러운 음성을 따라 왠지 기괴한 초상화의 눈알이 지수를 향해 돌아간 것처럼 보였다. 방금 가지고 들어간 원목의 테이블과는 다른 것이 지수의 손에 들려 있었다. 테이블 위엔 쉰내를 풀풀 풍기며 차갑게 식어버린 제사밥이 놓여 있었다. 그 모습에 참담한 표정으로 A 경위가 한숨을 내뱉었다.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발코니에 문을 열었다. 그리고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이번엔 향이 아닌 담배에 불이 붙었다. 충북 괴산군 어느 시골 마을에는 유명한 무당이 한 명 있었다. 무속인들은 사실 자신의 명성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오히려 유명해지는 것을 경계한다. 왜냐면 사주를 바꾸는 것, 현생에 개입을 한다는 것은 되려 자신의 업을 쌓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무당들은 자신들의 점괘가 뛰어나다고 소문나는 것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유명한 무당은 입소문을 타고 난 뒤부터 점치기를 거부했다. 이런 이야기 뒤에는 왠지 뻔한 사연이 뒤따랐다. 무당에겐 여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여식은 무당처럼 당연하게도 신기가 있었다. 하지만 내림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리고 뻔하게도 자신의 아버지를 미워한 여식이 이곳에 놀러온 다른 남자와 눈이 맞고 말았다. 그렇게 둘은 여식의 아비를 피해 도망쳤고 예쁜 딸아이를 낳아 길렀다. 그들은 어떤 확신을 갖고 도망쳤는진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는 결국 그런 식으로 끝을 맺었다. 여식은 신병을 앓기 시작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식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내림이다. 자신의 아버지를 잃고 갈 길을 잃은 신이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여식은 괴로움에 못 이겨 결국 어린 자식과 남편을 두고 떠났다. 여기까지 보면 그저 그런 새드 엔딩처럼 보이겠지만 좀 독특하다고 해야 할까? 여식은 자신의 아이와 남편을 버리고도 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어린 딸아이에게까지 신이 내려지고 말았다. 어린 딸아이는 엄마와 같은 열병을 앓았고 괴로워하며 변하기 시작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남자는 토속신앙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자신이 사랑하던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변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남자는 점점 그것들을 믿게 됐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신병이라는 것은 무당이 된다는 것은 그랬다. 무언가 전지전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저주와도 같았다.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칠 수 없는, 죽음으로 밖엔 도망갈 길이 보이지 않는 업보라는 것이, 내림이라는 것이 그랬다. 시골은 도시보다 훨씬 여름이 빨리 찾아왔다. 도시처럼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지는 않더라도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흙냄새부터 개울가의 물비린내, 지저귀는 찌르레기, 어취, 딱새들까지. 그럼에도 지수의 얼굴과는 꽤나 잘 어울려 보였다. 꽤 오래 걸었던 모양인지 지수는 한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리고 이마를 따라 콧등 밑으로 땀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지수는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오래된 나무 밑에서 잠시 쉬기로 결심했다. 연식이 꽤나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팽나무가 지수에게 시원한 그늘을 내어줬다. 열을 식히며 왠지 포근한 기분에 잠이 슬슬 밀려오자 지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그 자리에 눈을 붙인 채로 있었다. 지수가 그 소리에 눈을 떴다. 소리가 들린 쪽을 바라보니 웬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손엔 막대기가 쥐어져 있었다. 남자는 신기한 외지인을 찾은 것처럼 호기심 가득 지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이는 지수와 비슷한 또래처럼 보였다. 지수는 곧 다시 눈을 감았다. 괜히 얽히기 싫었기 때문이다. 처음 보는 여잔데 그것도 늙은이가 아닌 몇 살이야. 15. 지수의 이마가 확 찌푸려졌다. 그냥 가던 길 가라는 식으로 남자의 말을 무시했다. 그런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듯 남자는 지수를 향해 말했다. 당나무랑 무척 잘 어울리네. 그래도 너무 어린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심한데. 혹시 시간 있어?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도와줄까? 그 말에 짜증이 난 지수는 남자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저기 내가 성질이 좀 더럽거든. 그냥 가던 길 마저 가면 안 될까? 지수는 그 말을 끝으로 다시 나무의 머리를 받고 눈을 감았다. 남자의 머리는 꼭땡중 마냥 빡빡 밀어져 있었다. 옷은 치렁치렁 허름하게 해져 있었고 얼굴은 장난기 가득하고 신발은 신고 있지 않았다. 눈을 감고 정보를 추리던 지수는 왠지 모를 스산함을 느꼈다. 그리고 저 남자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밀려왔다. 지수는 더 이상 남자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무심한 척 이 상황이 지나가길 빌었다. 이제는 지수의 등 뒤로 흘린 땀방울들이 차갑게 식어 지수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다. 그때 남자가 말했다. 말 참 착하게도 하네. 거긴 내 자리야. 내 자리에서 쉬었으면 자릿세를 내야지. 안 그래? 그 말에 놀란 지수는 눈이 감겨진 사실조차도 까먹은 채 감겨진 눈을 다시 한번 꾹 감았다. 그런 지수의 모습을 보기라도 한 듯 남자는 낄낄거리며 웃었다.
지수의 말아쥔 손바닥에 가득 채워진 땀방울만큼이나. 지수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곧 눈 깜짝할 사이에 지수에게 닥쳤다. 지수의 손목이 누군가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놀란 지수는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의 손목을 움켜쥐고 있는 땡중을 올려다봤다. 안 잡아먹어. 특히 너 같은 어린 싸가지들은 말이야 내 관심 바뀌거든. 누굴 무슨 잡기로 하나. 어때?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데려가 줄 수 있는데. 지수는 지금 상황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뜬금없이 나타난 귀신. 마치 자신의 목적을 안다는 듯 자신의 손목을 붙잡고 있는 땡중이라니. 여기까지가 삶의 끝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붙잡힌 손목을 뿌리치고 도망쳐야 하는지. 지수는 머리가 복잡했다. 그러자 땡중은 지수의 손목을 끌어당기며 어디론가 지수를 끌고 가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위압감 속에 지수는 차마 반항할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그렇게 땡중의 이끌림 속에 산 중턱에 위치한 오래된 신당 앞에서 지수의 손목이 놓였다. 지수는 손목이 아팠다. 꽤나 오랫동안 땡중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땡중이 소리쳤다. 여기 당신 손녀가 찾아왔어. 드디어 여길 벗어나게 됐어. 빨리 나와. 안 나오면 내가 확 잡아먹는다. 그런 자신의 속내를 알 리 없는 땡중은 이 상황을 즐기기라도 하듯 지수를 보며 웃었다. 그러자 버려진 신당에서 누렇게 옷을 입은 늙은 귀신이 슬금슬금 걸어 나왔다. 늙은 귀신의 인상은 꽤나 강렬했다. 손, 발 온몸 구석구석이 늙어 쭈글쭈글 축 늘어져 있었지만 호랑이처럼 드센 눈썹과 강렬한 눈매로 지수를 노려보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신난 땡중의 표정과는 달리 늙은 귀신의 표정은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았다. 지수가 꿀꺽침을 삼켰다. 오라는 년은 안 오고 일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계집이 찾아왔네. 처음 보는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욕부터 먹고 보는 지수였다. 왠지 예상되는 듯한 상황이었다. 그래도 지수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늙은 귀신에게 인사했다. 그 모습을 보기나 한 건지 늙은 귀신은 대뜸 자신의 용건을 내뱉었다. 그냥 1000도나 올려라. 늙은 귀신은 시종일관 화가 나 있는 듯 보였다. 그래서 산 사람이건 죽은 사람이건 시간이란 건 어찌 보면 동일하게 흘러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수는 들었다. 왜 이제야 찾아왔냐는 늙은 귀신의 말에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괴롭히고 결국 자신까지 괴롭힌 장본인이 저 할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지수는 차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최대한 공손하게 늙은 귀신을 모셨다. 죽고 나선 관욕도 다 틀려먹고 궁행도 없어. 극락왕생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너라도 정성 가득 올려야 돼. 대답 대신 지수는 절을 올렸다. 오히려 말을 섞는 것이 늙은 귀신의 화를 불러일으킬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백팩의 수납 공간마다 몇 장씩 담겨있는 구겨진 실종 전단지만큼이나. 지수는 따뜻한 가족의 품이 그리웠다. 이번 성불만 잘 올려진다면 더 이상 어머니께 화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머니가 다시 자신을 찾아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어머니를 찾을 수 없었으니 그저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이곳의 밤은 일찍 찾아든다. 금방 밝아졌다가 금방 어둡게 변한다. 산이란 그런 곳이었다. 주변엔 온통 허물어진 집들과 오래된 신당이 전부였다. 지수는 산 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산허기 근처에 그래도 하루는 묵을 법한 버려진 집이 지수의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곳에 자리했다. 자신이 하루 동안 지내게 될 집이었다. 어둠이 내려 그 모습을 잘 볼 수 없었으나 잔뜩 녹이 슬어 있는 철문을 지나자 처마 끝엔 절에서나 볼 법한 물고기 모양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집의 창살에 창호지는 모두 뜯겨져 있었으며 그 안엔 노란색 장판이 반절 남아 있었다. 지수는 그 온전한 부분에 엉덩이를 가져다 댔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주변을 비췄다. 그곳은 군데군데 낙서와 바닥을 뒹구는 벽나발, 쓰레기 따위로 가득했다. 누군가에겐 그저 한여름의 호기심처럼 찾아왔을 폐가. 그런 폐가가 지금은 지수의 보금자리가 되어 주었다. 지수는 가방을 돌려매곤 지퍼를 열어 그 안에 있는 그릇과 생수병을 꺼내 그릇에 따랐다. 그리고 정해진 수순대로 장독이 위치했을 법한 곳에 그릇을 올려두곤 절을 올렸다.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함이었지만 아무래도 원래 집주인이 아니었으므로 인사를 올리는 것이 당연한 예라고 생각되는 듯 싶었다. 누구한테 그렇게 절을 올리는 거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땡중이었다.
늙은 귀신과 노닥거리길래 꽤나 사이가 좋은 듯 싶었는데 웬일인지 땡중은 지수를 따라 이곳에 와 있었다. 지수는 올리는 절을 마저 끝마친 뒤 땡중에게 말했다. 이 집 주인한테예요. 이런 곳에 주인이 어딨어? 그저 빌빌거리는 꼬락서니 애하곤 멍청하긴. 주변을 둘러보던 땡중이 다시 물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신 말이야. 모신 지는 얼마나 됐어? 상판은 본 적이 있어. 제가 8살부터 모시기 시작했으니까 횟수로 10년째네요. 모습은 본 적 없어요. 근데 그 상판을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지수는 그것에 별 관심이 없었다. 궁금하지도 않았다. 되려 두려우면 두려웠지 그것이 은혜나 축복처럼 여겨진 적이 없었다. 늘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무언가를 돌아볼 시간조차도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면 누군가는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위험에 처해 있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지수는 신의 계시에 따라 그 사람들을 도와줬다. 그리고 돌아온 것은 보답이 아닌 고통이었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고통이었다. 피를 토해내고 살같이 일그러지는 고통이 매일 밤 다른 이들의 사주를 뒤바꿨다는 사실로 인해 지수를 덮쳐왔다. 누군가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해본 이들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상황을 헤쳐나가기보다도 몸을 웅크리는데 더 바쁘다는 사실을 말이다. 보통 적게 몸을 담그는 잡귀들은 본 형태를 볼 기회가 없지만 신이 깃들면 꽤나 많이 봐왔을 텐데 이상하네. 넌 궁금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을 때 그냥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너 그거 알아? 너 말이야. 이상하게 말을 돌리는 재주가 있다는 거 말이야. 그냥 젠장 맞을 신이란 놈한테 된통 욕바가지를 쏟아보는 건 어때? 그렇게 속이 풀린다면 100번 1000번도 그렇게 하겠죠. 지수는 자신의 턱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곳엔 미세하게 떨리는 근육이 금방이라도 쪼그라들 것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뭐야 그건? 땡중의 손이 지수의 얼굴로 향했다. 지수는 그런 땡중의 손을 툭 하고 막아 세우며 말했다. 이걸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쉽게 욕이 안 나와요.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오라면 따라오라는 대로. 딱하다는 듯 지수를 올려다보던 땡중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리깔았다. 그러다 갑자기 마구 웃어젖히며 얼굴을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멍청하다는 거야. 지금 보니까 이거 아주 꼴통이구먼. 세상 천지에 어떤 신이 내 목숨 태워가며 사람 살리겠다는데 고통을 주겠냐? 이거 정말 물건이네. 땡중은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다. 원래도 장난기 많아 보였지만 지금 다시 보니 장난이 아니라 인간으로 치자면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었다. 뭐가 웃기죠? 더 이상 대화는 불가능해 보였다. 자포자기하듯 지수는 땡중을 향해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래요. 세상 천지에 제 업보를 달아가며 사람들을 돕는 무당년한테 신이 왜 해를 끼치겠어요. 그런데 제가 모시는 신은요. 그 개자식을 말이죠. 그냥 제가 확 죽어버리라는 듯이 저를 너무 많이 괴롭혀요. 귀신, 아니, 땡중 당신 말 맞다나 아주 내가 멍청했어요. 아주 지독할 정도로. 땡중, 이게 죽고 싶나? 좋죠. 자살하기보다 죽여준다면 오히려 제가 고맙죠. 반쯤 찌그러진 웃음을 짓고 땡중은 지수를 어이없다는 듯 쳐다봤다. 그리고 말했다. 시원시원한 말투가 맘에 들어. 넌 왠지 호상할 것 같아. 누릴 거 다 누리다가 편히 죽는 걸 호상이라고 하지 않나? 나는 글렀어요. 그런 질 좋은 팔자는. 무슨 핏덩이 같은 녀석이 벌써 인생을 다 산 것처럼 말하냐? 핏덩이. 당신이랑 나랑 뭐가 그렇게 다른데? 이게 반말을 내가 이래 봬도 나이가 꽤 많거든. 신을 모신다는 녀석이 그런 것도 못 알아보냐? 인간은 오래 살면 결국 말이 적어진다. 기력이 쇠하는 것도 있겠지만 세상에 궁금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흥미와 관심이 점점 사라져감과 같이 말수가 적어진다. 그리고 생각도 늘 제자리에서 빙빙 맴돈다. 그렇게 사람들은 나이를 먹음과 함께 말을 잃고 정신을 놓는다. 사후 역시 그랬다. 일찍이 죽던, 늙어 죽었던, 객사했던 그들은 생을 넘어 이승이던 저승이던 또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다. 지옥에 떨어져 온몸이 찢기고 불타고 눌리고 끓는 물에 담가지고 달군 쇳물을 마시고 혀가 뽑히고 쇠방망이에 몽둥이질을 당하고 쇠꼬챙이에 살이 꿰이고 불구덩이에 내던져져도 늘 시간은 흐른다. 살아생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흐른다.
그렇게 그들 역시 생전 말수가 적어들 듯 점점 말을 잃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침내 이승을 돌고 돌다가 결국 정신이 나가버리고 만다. 그것이 구천을 오래 맴돈 귀신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었다. 그럼에도 이 땡중은 쉽게 말을 건네고 또 재밌다는 듯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땡중은 살아온 세월을 되려 거슬러 올라가듯 생동감이 넘쳐 흘렀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아직까진 지수에게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것만으로 지수는 충분히 안도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왠지 오늘 처음 본 저 땡중이 지수는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다. 이런 땡중이라면, 이런 죽은 귀신이라면 어쩌면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문득 들었다. 괴로운 나날들이었다. 지수는 한 번쯤이라도 죽음이라는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었었다. 전기 하나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폐가 그 갈라진 천장 틈 사이로 내리쬐는 달빛처럼 지수는 밤이 깊도록 꽤 오랫동안 땡중과 이야기를 나눴다.